협착증은 운동만 잘하면 낫는다더라. 아니야, 시술이나 수술을 받아야 한대. 같은 병인데 병원마다 의사마다 말이 달라서 혼란스러웠던 경험 다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닙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조차 2019년 연구에서 척추관 협착증은 의사마다 치료 지침과 원칙이 일관되지 않아 환자들이 혼란을 겪고 그로 인해 치료의 효과가 30% 이상 감소했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협착증은 누구에게나 같은 방식으로 치료할 수 있는 병이 아니고 증상과 진행 단계에 따라 치료법도 달라집니다. 병원마다 말이 다르면 내 허리는 누가 책임지냐는 막막한 마음,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시원하게 풀어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제 협착증이 진행됨에 따라 증상이 몸에서 어떻게 신호를 보내는지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잘 기억해 두시면 내가 지금 협착증의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그리고 병원에 가야 할지 아니면 생활 습관만 잘 지켜도 되는 상황일지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치료의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협착증은 갑자기 나빠지는 병이 아닙니다. 처음엔 미세하게 시작되지만 어느 순간 계단을 내려가듯 뚝뚝 나빠지는 게 특징입니다. 의학적으로 명확한 구분 기준은 없지만 실제 환자분들을 치료하며 임상에서 유효하게 사용되는 기준으로 초기, 중기, 후기, 말기 이렇게 4단계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초기입니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증상은 바로 허리 뻐근함입니다. 소파에서 벌떡 일어날 때 갑자기 허리가 돌처럼 굳어져 펴지지 않다가 1분 내외로 풀렸던 경험 다들 한 번씩 있으시죠?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칩니다. 이때는 이게 협착증이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생기는 것인지 모르고 지나가는 분들이 많지만, 협착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실제로 뵙고 여쭈어보면 몇 년 전에 허리가 너무 뻐근해서 고생한 적이 있다는 말씀을 흔하게 하시죠. 그게 바로 협착증의 시작입니다. 이 시기를 잘 넘기면 중기로 진행될 확률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생활 습관을 바꾸고 운동을 시작해야 하는 골든타임입니다. 두 번째는 중기입니다. 이런 증상이 오락가락하며 몇 년이 지나고 나면 허리에 노화가 오는 퇴행이 진행되어 중기로 넘어가는데요. 허리뿐 아니라 엉덩이와 다리까지 당기고 저리는 증상이 생깁니다. 대표적인 상황은 이렇습니다. 아파트 단지 한 바퀴 500m 좀 넘게 걷다 보면 종아리가 꽉 조여와서 벤치에 잠깐 기대 쉬어야 하죠. 친구들과 나들이를 나갔다가도 아파서 걸음이 점점 느려지고 조금만 걸으면 쉬어야 돼서 눈치가 보이기 시작하는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이 현상을 전문 용어로 간헐적 파행이라 부릅니다. 2020년 헐리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이때부터 생활습관 개선과 운동에 더 신경 쓰는 것에 더해 척추혈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고 진단에 맞는 소염제, 신경주사 등의 치료와 허리 펴는 신전 운동을 한꺼번에 적극적으로 해주어야 수술을 고려해야 할 정도의 단계인 후기나 말기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후기입니다. 이때부터는 파행 거리, 즉 통증 없이 걸을 수 있는 거리가 500m 이하로 줄어들고 예전엔 효과가 있었던 신경주사마저도 효과가 짧아지거나 아예 듣지 않는 시기입니다. 장을 보러 나가다가도 마트에 도착하지도 못해 다리가 터질 듯 아파서 장을 보거나 집 앞에 마실 나가는 것도 무서워하시는 분들, 원래는 신경주사를 맞으면 몇 달, 몇 년은 편안했는데 갈수록 좋아지는 기간이 짧아져서 며칠, 몇 주만 지나도 똑같이 아파지신다면 이 단계에 해당합니다. 이때는 MRI를 꼭 찍어 신경관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확인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경막의 차단술 등 높은 단계의 신경주사나 간단한 카테터 시술 정도에 호전되지 않는다면 내시경 감압술이나 유압술처럼 터널을 직접 넓혀주는 시술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마지막은 말기입니다. 이 시기의 증상은 명확하고 한번 나타나면 빠르게 치료하지 않으면 신경이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신호는 3가지입니다. 대소변 마려운 느낌이 없어지거나 실수하게 되는 경우, 발목 힘이 갑자기 빠져 까치발 서기가 안 되는 경우, 다리 감각이 껌 붙은 듯 어눌하거나 남의 살 같은 느낌이 드는 경우, 이때는 PSLD 내시경 감압술이나 유압술 등 수술을 적극적으로 빨리 고민해야 하는 시기인데요. 증상에 따라 응급한 정도가 다 다릅니다. 대소변 장애가 오고 회음부 감각이 빠지는 마미 증후군의 경우엔 72시간 안에, 발목이 툭 떨어지거나 까치발 서기가 안 되는 운동마비가 있는 경우엔 3주 안에, 다리나 발에 껌이 붙은 것 마냥 남의 살 같아지는 감각마비가 생긴 경우엔 8주 안에 감압수술을 받아야 신경이 영구적으로 손상되지 않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병원에 반드시 가야 하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통증 없이 걸을 수 있는 거리가 500m 이하로 갑자기 감소했을 때. 두 번째, 누워있을 때도 다리가 터질 듯 아플 때. 세 번째, 발목, 발가락 근력이 떨어져 까치발 서기, 발목 들기, 엄지발가락 들기 등이 되지 않을 때. 네 번째,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거나 잔뇨감이 증가하고 회음부 감각이 없을 때. 이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체하지 말고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반대로 아직 500m 이상 걷는데 문제가 없고 통증도 앉아서 쉬면 5분 내로 가라앉는다면 지금 바로 영상 후반에서 소개해드릴 자가회복 5단계를 따라 실천하시면 운동, 생활습관 교정만으로 호전될 확률이 80% 이상입니다. 이제 각각의 치료는 어떤 것이 있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언제 그런 치료를 선택해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근본 치료가 필요한지, 근본 치료 중에는 어떤 치료를 골라야 할지 하나하나 알아볼 건데요. 각각 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먼저 가장 중요한 협착증 치료의 원칙 3가지에 대해 먼저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치료는 단계별로 차근차근 해야 합니다. 치료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모든 치료는 효과는 작지만 부작용이 적은 치료부터 시작해서 효과가 크지만 부작용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치료로 단계를 올려가며 치료를 해야 합니다. 물리치료하고 약 먹어봐서 안 되면 신경주사를 해보고, 신경주사에도 안 되면 시술을 고려해보는 식으로 말입니다. 진료를 보다 보면 항상 그냥 한 번에 낫게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치료에 안 들으니 다음 단계의 치료를 해봅시다 라고 말씀드리면, 그럴 거면 처음부터 그 치료를 하시지 그랬어요 라고 따지듯 말씀하시거나, 심지어는 모진 악플을 남기시는 분들을 종종 뵙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렇게 해드릴 순 없습니다. 최소한 저는 그렇습니다. 모든 약, 모든 치료는 적절히 쓰면 약이지만 과하게 쓰면 독이 됩니다. 치료의 단계가 높아질수록 일반적으로 효과는 더 크지만 효과가 더 큰 만큼 부작용, 합병증 자체도 독하고 흔한 것이 보통입니다. 그냥 당장 아픈 것만 나으시면 되시고, 당장의 증상만 다스려지고 나면 다시는 안 볼 사이라 생각한다면, 정말 환자분들을 진심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세게 높은 단계의 치료를 단번에 해드리면 그만입니다. 사실 부작용, 후유증이라는 게 당장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으로는 저에게 더 이득이 되는 것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제 양심상 그렇게 해드리기는 조금 힘듭니다. 치료는 효과가 불충분한 것 같더라도 지금의 병의 단계에서 해볼 수 있는 치료 중 가능한 낮은 단계의 치료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그 단계를 올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경우에 그렇게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며 치료가 가능한 걸까요? 두 번째, 마비가 있다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협착증 치료를 부작용이 적은 치료부터 단계별로 차근차근 해볼 수 있는 것은 치료에 시간적인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암 같은 병처럼 치료가 늦어지면 진행 전이하는 병을 천천히 치료할 수 있을까요? 협착증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치료가 천천히 된다고 문제가 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당장 치료하지 않는다고 안 올 마비가 오거나 나중에 더 힘든 치료를 해야만 하거나 하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정말 그 극히 드문 예외의 경우엔 빠른, 높은 단계의 치료가 필요한데요. 그때가 신경이 죽어갈 때, 즉 마비가 진행할 때입니다. 빨리 죽어가는 신경을 살리지 않으면 나중에 치료를 잘 해도 마비가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팔다리 감각이 무뎌지거나 힘이 빠진다면, 걸음걸이가 너무 느려진다면, 혹은 대소변 장애가 있다면 믿을 만한 척추 전문의를 빨리 찾아가 보세요. 빠른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치료는 건강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해야 합니다. 척추관 협착증으로 고생하신 분들은 많이 불편하고 힘든 상황에 계신 것은 맞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협착증은 심장이나 간, 신장 등의 문제처럼 죽고 사는, 생명이나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협착증 때문에 혹은 협착증의 치료 부작용 때문에 건강을 해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간이나 신장에 부담이 될 정도의 독한 약을 오랫동안 복용한다거나, 내분비 부작용이 생길 정도로 주사를 맞는다거나, 수술을 안 하면 걷기 운동조차 못해서 기본적인 건강을 챙기지 못하는 상황에 수술을 거부한다거나 하는 일은 생각보다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협착증 때문에 활동이 줄고 그로 인해 성인병이 악화되고 심폐기능을 잃는 일도 생각보다 흔하게 보게 됩니다. 또한 기본적인 정신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생활과 취미생활을 못하시는 것도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척추 치료 안 하고 이겨내보겠다고 나들이, 여행 등 모든 취미생활을 못하시는 게 인생을 결국 행복하게 살아나가는데 바람직한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치료를 결정함에 있어 척추 자체의 치료보다 우리 몸과 마음 전체의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두고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제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척추관 협착증의 치료들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치료의 과정과 더불어 생활습관의 교정과
운동이 동반되어야 하고 이것들이 중요한 것은 너무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것까지 다루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은 위의 영상을 참고하신다면 그에 대한 자세한 정보 역시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약물치료입니다. 약물치료는 먹는 약을 통해서 병으로 인한 증상을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아직까지는 먹는 약만으로 좁아진 척추관을 넓혀주는 협착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주는 약은 아쉽게도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좁아진 신경관에 척추신경이 적응해 나가는 그 시기에 고통을 덜어주는 역할만 할 뿐입니다. 난치성 협착증의 경우엔 병은 그대로인데 증상만 안 느껴지게 될 뿐입니다. 약을 끊으시면 이내 다시 증상이 되돌아오곤 했던 것을 병을 앓았던 분들이라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협착증이 죽고 사는 병도 아닌데 평생 약 먹으면서 조절하면 되지 않나? 물어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다른 이유로 부득이하게 근본적인 치료가 불가능한 분들이라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고령이라 혹은 내과적인 병이 심해서 치료가 위험할 경우가 그렇겠죠. 하지만 아까 원칙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협착증을 치료하려다 건강을 잃는 행동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협착증 약을 한 번이라도 드셔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것 같습니다. 약을 복용하면 어지럽거나 메스껍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등의 부작용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또 길게 봐서는 간이나 신장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단기적으로 약을 먹고 끊을 수 있거나 독하지 않은 약 정도로 유지가 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한 상황에서도 무리하게 기약 없이 약물 치료만을 이어가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은 절대로 아닙니다. 두 번째, 주사 및 시술입니다. 최근에 많이 한다는 풍선, 신경성형술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해서든 수술 없이 협착증을 정복해보려는 신기술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저도 신경차단술, 신경성형술, 풍선 신경성형술 등 정말 많이도 해보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것들 역시 좁아진 신경관을 근본적으로 넓혀주는 근본 치료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시술은 주사 치료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수술을 한 번이라도 해서 두꺼워진 황색인데 망가진 후관절을 실제로 만져본 분이라면 그것들이 풍선으로 넓혀질 정도 조금 딱딱한 살로 재생시킨다고 지지력이 생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시술이 의미가 없는 치료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증상을 조절할 수 있는 치료 중에 가장 강력한 치료법입니다. 그 목적으로 쓰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협착증에 신경이 적응해가는 것을 달래줄 때 뿐만 아니라 다른 심한 질환이 있거나 너무 고령인 등 내과적인 문제로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 없는 분들, 일신의 이유로 근본적인 치료를 미뤄야 하는 분들께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시술입니다. 그렇다면 척추관 협착증을 하루 만에 좋게 하는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3세대 단일공 다방향 척추 내시경인 PSLD 척추 내시경술입니다. 병의 근본적인 치료인 신경관을 본질적으로 넓혀주는 치료가 이를 통해 가능합니다. 경험 많은 의사라면 약 7mm 미만의 단 한 개의 절개, 1시간 미만의 수술, 당일 입원만으로 협착증의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근육 손상이 거의 없어 재활과 회복 역시 훨씬 빠르고 수술 후에 허리 통증이 남는 경우가 최소화되었습니다. 2024년 현재까지 발전해온 척추 수술 중에 최첨단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현미경 수술 부터 양방향, PELD 척추 내시경 등 여러 척추 내시경 수술까지도 많이도 해보았는데요. 다른 척추 내시경 및 현미경 황색인대 제거술도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PSLD 단일공 척추 내시경술이 결과가 좋았던 것뿐만 아니라 수술 후에 통증도 가장 적고 회복과 재활도 제일 빨랐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최근엔 많은 환자분들을 이 방법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의사 입장에서는 배우기가 어려워 능숙해지기가 쉽지 않은 술기라 좋은 것은 알지만 배울 엄두를 못 내시는 분들도 많지만 능숙해지기만 한다면 어느 치료보다도 결과가 좋은 것으로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인 치료가 간단한 방법으로 가능하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술 후에 재발이나 후유증이 없어야겠죠. 서두에서도 말했듯 당장 치료가 잘 되고도 금방 재수술이 필요하다거나 만성 허리 통증이 남거나 한다면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실제로 척추 수술을 하셨던 분들이 그런 일을 겪고는 절대로 척추 수술하지 말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실제로 이런 일들이 꽤 있어 왔는데요. 그 이유는 수술 과정에 나사못을 박는 유압술을 하셨거나 수술 과정에 근육 손상이 많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PSLD 내시경술을 포함한 최소 침습 척추 강화술에서는 나사못을 박지도 근육 손상이 많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없거나 최소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에도 절대로 허리 수술을 하지 말라는 말이 수술법이 발전하지 못했던 옛날에는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척추 수술이 PSLD로까지 발전한 지금 근본적인 치료가 꼭 필요한 상황에서도 수술을 지연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PSLD 단일공 다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통해 단 하루 만에 척추관 협착증의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노파심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강조하겠습니다. 처음에도 말했지만 95%의 척추관 협착증은 신경이 노화되어 좁아지는 신경관에 적응하는 그 시기에 생기는 증상만 일시적으로 달래주면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협착증은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협착증이 다 PSLD, 척추 내시경술을 통해 해결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전체 협착증 환자 중 5% 미만의 약물, 주사, 생활습관 교정 등으로도 해결이 잘 안되는 혹은 마비 증상이 있는 난치성 협착증의 경우에 꼭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면 그 중에서는 PSLD 내시경술이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협착증이 있다고 무조건 무턱대고 수술을 결정하시면 절대로 안됩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협착증은 황색인대가 두꺼워져 신경관이 좁아지는 병이라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95%의 협착증 환자는 좁아진 신경관에 신경이 적응하는 힘든 시기만 넘기면 좋아지지만 5%의 난치성 협착증의 경우 근본적인 원인인 좁아진 신경관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것 역시 알게 되셨습니다. 치료 역시 증상만을 좋게 해주는 치료와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치료가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많이 알려진 치료 중 약물치료, 운동치료, 풍선 확장술 및 신경차단술 등은 증상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치료입니다. 좁아진 신경관을 넓혀주는 것은 이 방법들로는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치료에 호전이 되지 않는 난치성 협착증의 경우라면 근본적인 치료법을 선택해야 하며 그것은 PSLD, 척추 내시경술을 통해 하루 만에 많이 고생스럽지 않게 가능하다는 것 역시 알게 되셨습니다. 굳이 수술까지 할 필요가 없는 분들을 수술을 하게 만드는 것은 명백하게 너무나 잘못된 진료일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수술밖에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약, 주사, 시술만 반복하는 것 역시 잘못된 진료일 것입니다. 효과가 없을 치료를 반복하며 시간적인 그리고 비용적인 낭비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약, 주사로만 달래보려다 약제 부작용이 생겨 내분비 부작용이 생기거나 간, 신장이 손상되는 등 고생하시는 분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협착증으로 기본적인 건강 유지를 위한 운동, 활동을 못한다면 협착증 수술을 안 하고 이겨내보려다가 건강을 잃는 경우도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부디 주사, 시술에 해결이 안 되는 경우라면 약을 끊으면 증상이 그대로 돌아오는 난치성 협착증의 경우라면 꼭 척추외과 전문의와 상담해 보시고 PSLD 척추 내시경술 역시 고려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척추와 관절의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도움이 되는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시는 분들께 영상이 널리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으라차차 박선생 박용택이었습니다.